경고. 환율 1. 600원 시대. 이것 없으면 당신만 망합니다. 97% 모르는 생존 전략. 환율 1 500원, 1 600원 시대가 오면 여러분 통장 속 1억 원의 실질 가치는 7천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3천만 원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겁니다. 1997년 12월 23일 환율이 1 900원을 찍었을 때 같은 상황을 맞았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모든 것을 잃었고 다른 한쪽은 오히려 부를 키웠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능력이 아니라 단 두 가지 자산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두 가지 생존 자산과 구체적인 준비 전략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내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단계별 행동 계획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문가들은 환율이 1 500원을 넘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도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환율 폭등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율 상승의 첫 번째 원인, 한국은행의 통화 팽창. 환율이 치솟는 근본 원인은 바로 돈의 공급량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돈을 많이 찍으면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지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환율의 본질을 꿰뚫게 됩니다. 동네 빵집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이 빵집은 매일 빵 100개만 만듭니다. 그런데 손님은 200명이 몰려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빵 하나에 원래 1영원 하던 가격이 2영원, 3영원으로 치솟습니다. 왜일까요?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은 부족하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제 반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빵집 주인이 빵을 1영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손님은 여전히 200명만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빵 가격이 폭락합니다. 3영원 하던 빵이 1영원으로 500원으로 떨어집니다. 팔아야 하니까요. 남으면 버려야 하니까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은 무너집니다. 자, 이제 이 원리를 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에 1령조 원의 돈이 유통되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람들은 그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며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은행이 200조 원을 추가로 찍어냅니다. 이제 시중의 돈이 200조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건의 양은 그대로입니다. 빵도 그대로, 집도 그대로, 자동차도 그대로입니다. 변한 건 오직 돈의 양뿐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원래 1영원 하던 빵이 200원이 됩니다. 왜일까요? 돈이 20% 늘었으니 빵값도 20% 오르는 겁니다. 1만 원 하던 치킨이 1만이 0원이 되고 30만 원 하던 옷이 36만 원이 되고 5억 원 하던 아파트가 6억 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상승의 정체는 사실 돈의 가치 하락인 것입니다.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짐바브웨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2008년 짐바브웨 정부는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빵 하나를 사는데 1영억 짐바브웨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1영억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화장지가 돈보다 비쌌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종이 가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짐바브웨 달러는 완전히 휴지가 됐고 그 나라 경제는 붕괴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짐바브웨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돈을 많이 찍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치솟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을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환율 상승의 두 번째 원인, 기업들의 달러 보유 전략.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수출 대기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들은 제품을 팔면 달러로 대금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그 달러를 받자마자 바로 원화로 환전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에서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협력업체에 대금도 지불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원화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매일 거래하면서 각국 통화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들이 원화로 바꾸지 않는다는 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생각해 보세요. 수출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가 시장에 풀리지 않으면 국내 달러 공급이 줄어듭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시장에 나오는 달러는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달러 가격, 즉 환율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환율을 끌어올리는 두 번째 강력한 요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대기업들이 달러를 안 파는 모습을 보면 일반 투자자들도 따라합니다. 저 똑똑한 대기업들이 달러를 쥐고 있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도 달러를 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 전염 효과입니다. 결국 달러를 사려는 수요는 폭발하는데 달러 공급은 줄어드니 환율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 즉 한국은행의 과도한 통화 공급과 기업들의 달러 보유 전략이 맞물리면서 환율 상승 압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 여러분의 월급, 여러분의 저축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산 가치가 녹아내린다는 뜻입니다. 환율 상승 압력을 이해했다면 이제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준비했던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생존 자산, 달러.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방패.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달러도 결국 종이 아닌가요? 미국도 돈을 찍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달러도 종이고 미국도 통화를 발행합니다. 하지만 이 종이는 특별합니다. 왜 특별한지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달러가 왜 생존 자산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달러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일반 보험과는 완전히 다른 보험이에요. 집에 화재 보험을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집에 불이 날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대부분 불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화재 보험을 들까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겁니다. 달러도 똑같습니다. 원화가 폭락할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화재 보험은 불이 안 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만 날립니다. 순수한 비용이죠. 손해입니다. 하지만 달러 보험은 다릅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수익이 납니다. 환율이 오르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보험인데 돈까지 벌어주는 겁니다. 이런 보험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원화의 상황을 타이타닉호에 비유해 볼까요? 타이타닉, 침몰한 그 유명한 배 말입니다. 지금 원화는 타이타닉호와 같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라앉고 있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물도 안 찼는데 뭘 그래? 1등실에 있으면 괜찮아. 배가 이렇게 크고 튼튼한데 설마 침몰하겠어?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에 구명보트로 갈아탑니다. 달러가 바로 그 구명보트입니다. 아직 안 침몰했는데 왜 미리 갈아타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배가 완전히 침몰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구명보트가 없습니다. 이미 다 찼거든요. 환율이 1,900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달러를 구할 수 없어요. 은행 앞에 줄이 수 킬로미터씩 늘어서 있을 겁니다. 지금이 바로 구명보트에 올라타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 은행 외화 예금.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동네 은행에 가서 외화 통장을 만들면 됩니다. 장점은 무엇일까요? 정말 쉽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10분이면 계좌 개설이 끝납니다. 실물 달러를 가질 수도 있고 통장의 숫자로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죠. 단점은 환전 수수료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1%에서 1.5% 정도 떼입니다. 2일 0만 원을 환전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수수료로 나가는 거죠. 하지만 안정성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비용입니다. 두 번째 방법, 달러 ETF. 증권 계좌가 있다면 이 방법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TIG2열 달러 ETF나 코덱스 달러 ETF를 사면 됩니다. 주식 사듯이 클릭 한 번이면 끝이에요. 장점은 수수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래 수수료만 내면 되니까 은행 환전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단점은 실제 달러는 아니라는 거죠. 달러 가격에 연동된 증권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오르면 똑같이 수익이 나니까 효과는 동일합니다. 유동성도 좋아서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미국 주식 투자.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가장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애플 주식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달러로 투자했으니 환차익이 발생합니다. 1,400원에 샀는데 환율이 1,600원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14% 수익입니다. 둘째, 애플 주가가 오르면
주식 수익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두 번 버는 구조인 거죠. 물론 애플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보다는 SP500 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500개의 미국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니까요. 달러, 얼마나 보유해야 하는가? 제 원칙은 명확합니다. 전체 자산의 40%에서 50%는 달러로 보유하세요. 1억 원 있으면 4억만 원에서 5억만 원은 달러로 바꾸는 겁니다. 2억만 원 있으면 800만 원에서 1억만 원은 달러로 보유하세요. 그렇게 많이요? 이렇게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환율 추세를 보면 상승 가능성이 하락 가능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혹시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한국 경제가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원화가 강해진 거죠. 그럼 그때 원화로 다시 바꾸면 됩니다. 환차손은 좀 보지만 경제가 좋아진 거니까 나쁘지 않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지금 추세로는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언제 사야 하는가? 지금 바로입니다. 제 기준은 확고합니다. 지금 당장 사세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환율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율은 타이밍 맞추는 게 아닙니다. 보험입니다. 보험은 사고 나기 전에 들어야 하는 거예요. 확률을 따져봅시다. 지금 1 470원인데 조금 기다리면 1 4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70원 이득 보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바로 1 500원으로 튀면요. 30원 손해보는 겁니다. 70원 이득 볼 확률이 30%라면 30원 손해볼 확률은 70%입니다. 확률적으로 지금 사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환율이 1 500원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수십 원 단위가 아니라 수백 원 단위로 폭등할 수 있습니다. 70원 아끼려고 기다렸다가 200원, 300원 손해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달러를 보유하면 또 하나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안정입니다. 뉴스에서 환율이 1 500원 넘었다고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가요? 달러를 갖고 있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오히려 수익이 나는 거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어떡하지 하는데 여러분만은 잘 됐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험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달러가 원화 폭락을 막아주는 방패라면 이제 더 강력한 최후의 보루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때를 대비한 자산 말이죠. 두 번째, 생존 자산, 금. 시스템 붕괴에 대비하는 최후의 방어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금은 노인들이나 사는 거 아닌가요? 요즘 누가 금을 사요? 이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23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매입한 금이 0톤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예요. 2024년에는 어땠을까요? 100톤을 샀습니다. 또 기록을 경신했죠. 2025년은 지금까지 800톤을 샀는데 올해가 끝나면 200톤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나라들이 이렇게 금을 사들이고 있을까요? 중국이 1위입니다. 작년에만 200톤을 매입했어요. 러시아가 2위로 150톤, 인도가 3위로 100톤을 샀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미국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국가들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 전쟁 중이고 러시아는 미국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인도는 탈달러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이 왜 금을 살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금은 어느 나라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미국 돈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마음먹으면 찍어낼 수 있어요. 원화는 한국 돈입니다. 한국은행이 필요하면 발행할 수 있죠. 위안화는 중국 것이고 엔화는 일본 것입니다. 하지만 금은요? 아무도 만들 수 없습니다. 자연에 묻혀 있는 것을 캐낼 수만 있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이것이 금의 본질적 가치입니다. 금은 왜 가치를 유지하는가? 금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500년 전 고대 이집트로 가볼까요? 그때 금 1g이면 빵 100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200년 전 로마 시대는 어땠을까요? 금 1g이면 빵 100개를 살 수 있었어요. 10년 전 고려 시대는요. 금 1g이면 쌀 100대를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금 1g이 약 15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빵 100개 정도 살 수 있죠.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500년 동안 금의 구매력이 거의 동일합니다. 금 1g이면 빵 100개.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금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화는 500년 전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100년 전 원화 가치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고 10년 전과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금은 5영년 내내 동일한 가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금과 달러의 차이, 이중 방어 시스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달러가 있는데 왜 금까지 필요한가? 달러는 원화 폭락을 막아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금은 무엇일까요? 금은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약 미국 달러마저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미국이 국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달러를 무분별하게 찍어냅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폭락하겠죠? 달러가 무너지면 전 세계 모든 화폐가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원화도, 엔화도, 유로화도 전부 달러를 기준으로 가치가 매겨집니다. 달러가 흔들리면 전 세계 통화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그럼 사람들은 무엇을 믿을까요? 바로 금입니다. 왜냐하면 금은 어떤 나라의 것도 아니고 누구도 만들 수 없고 5영년 동안 가치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2008년 금융위기. 이론만 말하면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공황 상태에 빠졌죠. 그때 주식시장은 어땠을까요? S&P 500 지수가 50% 폭락했습니다. 부동산은요, 미국 집값이 40%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믿었던 모든 자산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금은요, 오히려 올랐습니다. 온스당 800달러에서 200달러로 50% 상승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것이 폭락할 때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칩니다. 주식도 못 믿겠고, 부동산도 못 믿겠고, 심지어 은행도 무너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금으로 몰려든 겁니다. 금만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금이 최후의 보루인 이유입니다. 금 매입 방법. 세 가지 선택지. 그럼 어떻게 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물 금입니다. 금은방이나 은행에 가서 금괴나 금화를 사는 거예요. 장점은 진짜 금을 내가 소유한다는 겁니다. 만질 수 있고 보관할 수 있죠. 단점은 부가세 10%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0만 원어치 금을 사면 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리고 보관도 걱정입니다. 집에 두자니 도난이 걱정되고 은행 금고를 빌리자니 비용이 듭니다. 소액 투자자에게는 추천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금통장입니다. 은행에서 금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실물 금은 아니지만 금 가격에 연동됩니다. 장점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관 걱정도 없어요. 은행이 관리해 주니까요. 단점은 실제 금은 아니라는 거죠. 은행이 망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중은행이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금 ETF입니다. 증권 계좌에서 코덱스 골드나 타이글 골드를 사면 됩니다. 장점은 거래 수수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클릭 한 번으로 매매가 가능하고 유동성도 좋아요.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단점은 역시 실물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가장 추천합니다. 편리하고 수수료가 저렴하며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금, 얼마나 보유해야 하는가? 제 기준은 명확합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20%를 금으로 보유하세요. 1억 원이 있다면 0만 원에서 이 0만 원을 금으로 가지는 겁니다. 0만 원이 있다면 500만 원에서 0만 원을 금으로 보유하세요. 그렇게 많이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시스템 붕괴 보험입니다. 화재 보험은 불이 안 나면 보험료를 날리는 순수 비용입니다.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익도 나거든요. 게다가 경제 위기가 오면 금값은 급등합니다. 보험인데 돈까지 벌어주는 자산인 겁니다. 금 투자의 핵심 원칙, 장기 보유.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금은 장기로 보유해야 합니다. 최소 5년 이상이에요. 단기로 사고 팔면 안 됩니다. 금은 단타 치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금은 보험입니다. 위기가 올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지금 사서 10년 후에 팔 생각으로 사세요. 10년 후 금 가격이 얼마가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10년 후에도 금은 여전히 금입니다. 5, 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가치를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10년 후 원화는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 아니면 회복했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금과 화폐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됐다면 이제 그 신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니까요. 위기 신호 포착 후 실행 전략.
자산을 지키는 4단계 방어 시스템. 경제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997년 IMF 때도 그랬어요. 신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갔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준비한 사람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불을 키웠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걸 잃었어요. 지금부터 위기 신호가 켜졌을 때 즉시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전략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현금 확보. 생존의 첫 번째 조건,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금도 중요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즉시 현금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식시장은 폭락 중이라 팔면 큰 손실이고 부동산은 아예 사는 사람이 없어요. 금은 좀 낮지만 금매로 팔면 손해를 봅니다. 결국 현금이 왕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드릴게요.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세요. 1억 원이 있다면 2 0만 원에서 3 0만 원은 언제든 찾을 수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성 자산은 예금, 적금, MMF처럼 필요할 때 즉시 인출 가능한 자산을 뜻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이 필요할까요? 첫째, 생활비입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때 최소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기회비용입니다. 코로나19 초기 주식이 폭락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싼 가격에 우량주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는 위험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단, 현금이 있을 때만요. 2단계, 부채 구조 조정, 이자율 폭탄 피하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채 관리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전환하세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변동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율이 계속 바뀝니다. 휴대폰 요금제로 비유하면 종량제예요. 고정금리는 처음 약속한 이자율이 끝까지 유지됩니다. 정액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환율 500원 시대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 팽창과 기업들의 달러 보유 전략이 맞물리면서 원화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달러로 원화 폭락을 막고 둘째, 금으로 시스템 붕괴에 대비하세요. 매주 경제 지표를 점검하면서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신호가 켜지면 즉시 행동하세요. 현금을 확보하고 부채를 재구조화하고 자산을 분산하고 지출을 통제하세요. 1997년 IMF 때를 기억하십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죠. 지금 우리는 같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